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떤 챕터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항상 저한테 답을 주던 거는 저희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디자이너 역할이 아닌가. 세상에 어떤 커다란 질문이 있으면 그걸 답을 하는 게 예술가의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 아이를 통해서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마이크 잡고 해보는 게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이제 뮌헨에서 거주 중이고 사진도 찍고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가끔씩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공허하게 4년을 보낸 후에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럽의 첫 경험을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 책으로 통해서 아시겠지만 페라리라는 그 유명한 스포츠카는 디자인 하우스가 따로 없고, 당시에 피닌파리나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해가서 마라넬로 본사에서 차를 만드는 곳인데, 토리노에 제가 그 피닌파리나라는 곳에서 전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꿈의 직장이었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주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의 꿈은 빨간 자동차 페라리를 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어떻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독일로 어떻게 유유히 끌려가게 돼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독일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스투트가르트, 여러분 아시는 스투트가르트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가 있는 스투트가르트에서 또 다른 독일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스투트가르트를 지나서 잉골슈타트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애중간한 도시여가지고 뮌헨도 아니고 스투트가르트도 아니고 잉골슈타트라는 되게 소도시인데, 거기에는 그 도시는 오로지 아우디만이 존재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가 고립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이 전후에 모든 자동차 산업이 파괴가 되면서 아우디라는 회사만큼은 적군의 포격으로 피할 수 있는 곳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 이런 계획으로 아주 고립된 지역에 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우디는 뭐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깨우침을 준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독일이 무엇인지 유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그 굉장히 뜻깊은 시간,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10년 동안 9년에서 10년 가까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스타트업 회사로 제가 올해부터 이직을 해서 독일 뮌헨에 이제 디자인 저희 스튜디오를 본거지를 하고 있고, 저는 새로운 또 도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뭐 제가 사실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뭐 자동차 이야기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혹은 뭐 자동차 하는 게 좀 시원찮아졌나 이런 얘기를, 아니면 뭐 자동차로 뭐 막상 일을 해보니까 별게 없었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약 파는 사진을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아우디에 있는 동안 많은 차들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금 한국에는 없는 A1이라는 가장 작은 BMW 미니의 대항마를 제가 제 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Q4 이트론도 제 손으로 빚어낸 차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나올 Q7과 Q9이라는 가장 큰 SUV도 제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제가 Q7, Q9이 제 디자인이 선정돼서 모두가 축하해 주던 그날 오후에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지금 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스타트업과 기존의 자동차 회사 간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정말 몸소 체험하고 있고, 마치 독일에서 5년 동안 경험한 거를 일주일이면 다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다이나믹함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역시 역사는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디자이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리는 일을 왜 좋아했냐면, 제가 뛰어난 소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는 일이 행복했던 건,
모두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면은 등수를 매겨서 우리는 그 순번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았었잖아요. 그죠? 1등부터 5등까지는 쓸모있는 인간, 아니 뒤에서부터 뭐 40등에서 50등까지는 뭐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리는 순간만큼은 누구도 저한테 점수를 매기거나 등수를 매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복병을 만났습니다. 입시미술이라는 그런 입시미술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거기서 또 평가를 받으면서 재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을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큼은 그리는 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리는 일 말고 쓰는 일을 시작했죠. 바로 책을 쓰는 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리는 일은, 저는 그리는 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평면의 공간에다가 제가 입체를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린 그림, 제가 그린 자동차가 길에 마침내 길거리를 질주하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오브젝트가 되는 일이어서, 저는 그리는 일만큼이 종이에다가 가장 큰, 가장 넓은 광활한 생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펜을 잡고 글을 써보니까는 쓰는 일이 훨씬 더 그리는 일보다 종이의 공간을 훨씬 넓게까지, 심지어 우주까지도 뻗어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뻔한 책을 쓰면서 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책을 썼고 이런 일을 해서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얘기 말고 제가 꼭 누구한테 너 책을 왜 썼냐라고 말한다면은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한 제가 대학교 한 군 휴학 이후에 어떤 MBC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떤 여류 산악인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가족들이 그렇게 조마조마해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인 왜 산악인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산을 보면 산이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때 그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실제로 조난당해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뭔가에 끌려서 그렇게 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은 그때 그 장면, 그리고 이런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책의 이야기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은 부분, 이제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떤 챕터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항상 저한테 답을 주던 거는 저희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어떤 뭐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하는 게 디자이너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세상에 어떤 커다란 질문이 있으면 그걸 답을 하는 게 예술가의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 아이를 통해서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이 비아리츠라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서핑 스파에 서핑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아무리 서핑을 배워봐도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기껏 나가서 기다려봤자 저기 파도에 휩쓸려서 나오고, 이게 과연 될까? 제가 수많은 스포츠를 해봤지만은 스스로 하면서도 이게 될까라고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서핑이라는 운동 같아요. 거기다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참을 기다려도 파도는 오지 않고 기껏 잡았는데 정말 뭐 일종의 몸개구로 바다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태초에 서핑을 하던 서퍼는 어떻게 서핑을 했을까, 아빠? 가르쳐준 선생님도 없어. 유튜브 비디오도 없어. 어떻게 타는 거라는 개념도 없는데 뭘 믿고 계속 들 때까지 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딱 했는데, 딱 어떤 이게 소름이 싹 끼치는 게, 질문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죠? 누가 어떻게 과연 질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밀어놓고, 그냥 나중에 제가 앨범을 위해서 한 얘기가,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론 아시잖아요. 인간이 모든 걸 할 때 그 우리 뒤편에는 그거에 대한 이상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연히 추구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의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게, 디자인을 하는 일도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일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 그리고 훌륭한 질문이 있어야 훌륭한 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첫 시작에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책의 몇 가지 챕터에 있는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브레콜라라는 게 어떤 순간적으로 뭔가 기질을 발휘해서 뭔가를 사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브레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와 연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책에도 썼다시피 제 친구 안토니오라고 이탈리아 바리 출신의 그 마피아 관련된 집안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어릴 때 성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폭력의 역사예요. 인간 폭력의 역사. 근데 거기다가 남자 삼형제예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적어도 집안에서 기물이 파손되거나 형제들끼리 피 보는 일은 없었던 게, 그 엄마의 그 파스타 밀대로 엄마가 집안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형제는 싸움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파리채로 엄마한테 맞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리채는 파리를 잡는 거였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은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재밌거나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바로 필요한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거를 글에다 쓴 거거든요. 이 사진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한테 바둑을 이긴. 이세돌 이전에 1997년도 제 대학교 1학년 때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그리고 카스파로프라는 세계 체스 챔피언 간의 대결이었는데, 사실 인간이 기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1997년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알파고에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때였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 사진에서 저는 뭘 느꼈었냐면, 제가 어릴 때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인간이 저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우리는 컴퓨터라든가 모든 게 하는 것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었거든요. 어쭈 제법인데, 근데 저 사람들의 시선 중에 여러분도 보시면 경탄의 표정도 있지만 뭔가 과묵함, 오 이거 장난이 아닌데라는 일종의 공포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될까? 과연 미래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제가 뇌과학자도 아니고 인공지능 과학자도 아니고 인지과학자도 아니지만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사람의 직장을 뺏을 일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연하죠. 그 사람은 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직장 다 뺏을 거예요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 연구를 못하게 할 테니까 그거는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과연 디자이너의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인공지능의 역할을 어떻게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여기 오기 한 2주일 전에 사장님한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파워포인트 레이아웃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요새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디자인 레이아웃 나오는 거? 그리고 그걸 살짝 갖다 썼어요. 근데 제 밑에 있는 애가 유러피안 디자인 애가, 독일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갖다 썼지?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디자이너가 자존심이 있지. 그거 네가 갖다 쓰면 우리 나중에 직장 다 없어지는 건데.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파워포인트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레이아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보다 뛰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들 저희 고등학교 때 여기 해당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카세트 야간 자율학습 때까지 이문세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연필을 꽂아서 테이프를 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닳아버리니까, 리와인드를 시켜버리면. 모르는 척 하시는 듯 많은 분들 아실 거라 저는 봐요. 근데 그 연필을 꽂아서 그렇게 돌리는 기지 자체가 얼마나 저는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공지능한테 무기가 필요해. 그럼 뭐 부엌에 있는 칼?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겠지. 과연 그 파리채 팽팽하고 따가운 그 맛, 그거를 전 인공지능이 생각할 거라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브레이크레이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이런 글을 챕터에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문세 3집은 뭐 HB 연필로 감아야 소리가 더 좋게 나온다느니, 그죠? 그리고 저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그 군대에 이미 갔다 온 복학생 선배가, 제가 이제 그 소주를 딴다고 소주 그 병 따개를 제가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라이터로 병뚜껑을 따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네.
저는 병뚜껑 병따기를 헤맸는데 그 선배는 라이터로 병뚜껑을 땄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과연 솔루션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자, 옆에 있는 라이터를 잡아서 병뚜껑을 따세요. 그럼 당신은 소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이제 전기차라는 챕터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가 부제로 글을 썼는데, 독일에서 집에서 지하실에 이렇게 내려가면 뭔가를 찾으려 그러면, 그럼 제 아이가 뭔가 아빠가 지하실에 내려가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둥둥둥 나서 무슨 바퀴벌레처럼 저를 쫓아 내려와요. 아빠가 찾으면 그 지하실에 뭔가 막 이렇게 보물선처럼 나오니까. 근데 제가 뭘 찾다가 이 투지폰이 나온 거예요. 그 운동화 박스에서. 근데 저는 이게 아이가 보면 비웃을까봐 창피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애가 그걸 본 거야. 아빠 그거 뭐야?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여기서 애가 이렇게 봤는데 전 이제 깔깔깔 웃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이렇게 열어보더니 번호판을 이렇게 눌러보더니 너무 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쿨해 그랬더니 번호를 누르는데 이 버튼에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아이는 그걸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너무 멋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다행이다. 뭐 다행이죠. 망신은 안 당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끄러운 아날로그인 것 같은데 지금의 디지털 세대들한테는 보다 인간적이고 가장 근접한 어떤 하나의 옛날 기술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 얘기랑 연결이 된 게 이게 몇 년 전 제가 스위스 추리히에서 있었던 가장 아우디에서 중요한 그 VIP 고객 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유럽에서 여러분도 스위스 알잖아요. 살벌한 물가. 근데 전기값은 유럽에서 가장 싸요. 왜냐하면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이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여서.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돈은 많고 전기값은 싸니까. 근데 VIP 초청이 돼서 제가 한 몇 차례 추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VIP들에게 아우디의 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런 걸 설명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뒤에 복장을 보면 별로 VIP 같지 않죠. 유럽 사람들 티 안 나니까. 근데 VIP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발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듣고 막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어떤 불만을 얘기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전기차가 자기한테는 상실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들떠있는 상태인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차 바닥 자체가 모두 배터리로 돼 있어서 사람이 밑에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고치는 작업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낙서를 했듯이 유럽에는 올드타이머라는 자동차 문화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차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정비하는 문화 자체가 하나의 아들과 아빠가 축구를 하듯이 그런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오래된 제규어 밑에서 차를 수리하면은 자기가 연장을 이렇게 주면서 뭐 스패너, 뭐 마이너스 드라이버, 뭐 십자 드라이버 아버지한테 그 연장을 건네줬던 그 기억이 있어서 자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 아버지는 늘 너무 연로하셔서 자기가 차 밑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연장을 주는 날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시 지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는 내 아들과 이거를 만들어 갈 거라고, 이 추억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가 나와버려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추억에 들어갈 수 있는 추억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굉장히 저한테 무겁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떠나서 디자이너인 저에게 굉장히 어떤 신선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계속 나가기만 바쁜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지식을 향해서, 앞날을 위해서 내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죠? 심지어 나는 오늘 편한데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서 그 새로운 앱에 적응을 해야 돼요. 편리를 강요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아이가 플레이스테이션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날도가 피파에서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텔레비전을 딱 봤는데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건가 텔레비전 축구 중계를 보는 건가라고 해서 아이한테 야, 저 로날도가 진짜 로날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뭐 독일말 가끔 쓰니까 이제 와스 하면서 짜증을 팍 내더라고요. 아빠 로날도가 로날도인데 왜 로날도를 보고 신기하냐는 거예요. 게임 속의 로날도인데. 저는 제 포인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의 그래픽은 저렇게 리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도 아이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로날도가 로날도 같지 않았다. 그럼 아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컴퓨터 그래픽은
로날도를 로날도로 만들어놨는데 로날도가 옛날엔 로날도가 아니었다니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고 찾아봤죠. 이게 97년도에 나왔던 저기 와 있는 제 친구들도 알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의 리얼은 없다. 이건 끝이다. 더 이상의 리얼한 그래프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최첨단의 오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찾자마자 구글에서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아니더라고요.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이게 그 당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던 그래픽 카드에서 구현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의문이 들었던 게 이런 지금은 가상과 현실 자체가 완전히 가상이 우리의 현실을 대체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에서도 내가 축구를 하지 않아도 플레이스테이션 하면 마치 축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로날도가 로날도인데 근데 만약에 제 아이가 길거리에서 로날도랑 마주치면은 난 너 비디오 게임에서 가짜로 많이 봤으니까 뭐 별로 반갑지 않아 이럴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이들은 방방 좋아서 뛸 거란 말이에요. 진짜 로날도를 만났다라고. 그 말인즉슨 가상과 현실을 아이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상과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디자인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상현실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상과 현실에 대한 주제가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만 이제 무겁게 들여다보자면 옛날에 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의 시작 자체는 뭐 우리가 말하는 가상현실 뭐 이 3D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 옛날에 우리 조상 아주 먼 우리의 미개한 조상들도 저런 동굴에다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를 벽에다가 구현시켰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사냥을 나간 날 내가 소의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가 소를 잡아오겠지라는 바람을 담아서 그리고 농사가 너무 가물어서 농사가 다 망해가는데 비 오는 그림을 그리면 어느 날 비가 오겠지라는 인류는 그런 생각을 사람인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성의 시대를 거치고 인간이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어차피 가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내가 그려서 비가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소를 못 잡아왔지만 내가 소를 그려서 잡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속 못 잡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연장을 새로 만들어서 잡았든 내가 그린 그림과는 상관없이 가상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걸 인간들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과 현실에 대한 그리고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동굴의 벽화는 더 이상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예술품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술과 현실이 분리가 되면서 예술은 예술대로 그리고 현실은 현실대로 그리고 그 예술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종교로 남아서 다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 위해서 파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또 등장한 이유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라고 그때 반성하게 된 것들이 바로 또 철학의 기원이겠죠.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죽은 사람과 만나게 해준 어떤 가상현실 기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죽은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운 권리를 저는 두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잊혀질 권리.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든 어떤 어린 자식이 먼저 갔든 그 아이는 떠날 때 나는 당신에게 잊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전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가상현실 기술 자체가 그 죽은 사람의 음성, 모습 이런 걸 다 취합해 갖고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저거는 내 머릿속에 가상현실이라는 게 입력되어 있는 순간 저건 허상에 불과하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을 간신히 잊어왔는데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마음을 들쑤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장례식 이후에 그날부터 넌 다시 처음부터. 저는 고문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면서 이런 기술을 보면서 과연 가상의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을 제 의심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강화시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아이가 늘 할머니 만나고 갈 때 되면은 거의 뭐 나라 잃은 백성처럼 며칠 전부터 곡을 해요. 잠도 안 자요. 식음도 전폐하고.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너무 애가 슬퍼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안겨서 우는 장면인데
이날도 엄청 힘들었는데 독일에 돌아가서 한 며칠 있다가 아이가 아침에 이렇게 주말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세상에는 좋은 꿈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꿈에서 할머니를 만나건 내가 꿈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레고 박스가 이렇게 있건 내가 일어나는 순간 그게 꿈인 걸 알게 되니까 세상에 좋은 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 꿈이라는 것 자체가 잔인한 거예요. 어차피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가상과 현실은 대치될 수 없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죠. 제 아이의 말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챕터, 가상과 현실에 대한 챕터를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말하는 가상과 현실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동굴의 벽화를 그려서 비가 오는 어떤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비가 오면은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런 것처럼 가상을 이룸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물론 뭐 저도 수많은 친구들 엄마가 수능 잘 보게 정말 남들보다 특별하게 더 큰 엿을 사서 그 대학에다 붙이고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그 친구들은 여지없이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그건 안타깝지만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장면, 그런 바램을 갖고 가상을 상상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가상을 통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거를 좀 더 짐작해 볼 수 있고, 뭐 위험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체험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가상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로서 그런 느낀 점을 제가 이 챕터에서 적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함. 여러분들 제 단순함 챕터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저 아이가 어릴 때, 저 뒤에 있죠. 맨 뒤에 살짝 까만 머리, 잘 안 보여요. 이제 축구장에서 축구 훈련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 그 축구에서 실제로 모든 승부차기, 페널티킥, 축구 여자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페널티킥이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이 나아가는 확률은 좌우 가운데 33%래요. 근데 골키퍼는 50%래요. 왼쪽 오른쪽으로 뛰는 확률이. 그러니까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골키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행동 심리학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왜 집어넣냐면 저 아이가 축구할 때 저 아이들 축구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페널티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어린 꼬마들이기 때문에 공을 양쪽으로 구석으로 못 차고 늘 가운데로 차요. 그래서 코치가 골키퍼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골키퍼는 이때다 나의 멋있는 다이빙을 보여주자. 이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림같이 공은 가운데로 오는데 그러면 코치 입장에선 이게 돌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웃을 수만 없는 게 디자이너들이 늘 겪고 있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생산 효율성을 강조하는 우리가 성장한 배경,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이런 배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남들보다 많은 걸 해야 되니까 디자인을 하더라도 뭔가 선을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왠지 안 넣으면 안 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듣는 피드백이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사실 힘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디자이너고 아무리 정말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일지라도 자꾸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뛰는 거예요.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남한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강박들이 우리의 단순함을 엄청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아이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마이클 조던. 저는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키랑 조던이 이렇게 붐인지 대한민국에서 농구에 농자도 보는 사람들이 다 조던을 신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던이라든가 뭐 아까 비디오 게임으로 나왔던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같은 축구 선수들. 여러분 운동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이 가진 가장 큰 공통점은 제 믿음이거든요. 운동의 폼이 가장 간결한다는 거에 있어요. 사실은 개성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슛을 하는 동작이든 뭐 로저 페더러의 스윙을 하는 장면이든 모든 동작이 가장 간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무수히 연마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간결한 동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간결한 동작을 가진 운동선수가 부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동작을 하기 때문에. 부상이 없는 선수는
팬들한테 가장 오랫동안 플레이어로 남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순한 형태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단순함이 주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 결국 그러다 보니 저렇게 마이클 조던은 화석 같은 존재로 남아졌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슛폼, 지금까지도 마이클 조던의 슛폼을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개성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너무 간결하니까. 마치 관절이 없는 사람처럼, 뼈가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 저 보이는 저 심볼 자체도 너무나 단순한, 뭐 김연아의 뭐 트리플 악셀 이런 자세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팔을 피고 팔을 뻗고 다리를 벌리고 뻗었지만 누구나 말하고 전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 사람들이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디자이너인 저에게. 그럼 저도 제 디자이너들한테 말 안 듣는 유러피안 디자이너들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어떻게 단순하게 더 하라고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답이 없죠. 그걸 알면 사실 어떻게 더 단순해질 수 있는지는 신만이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고. 근데 이 스프라체투라 이탈리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완벽하게 가깝게 해내는 능력에는 데코로라는 피나는 노력이 늘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조가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백조가 우아하게 떠있지만 그 백조의 실제 호수의 발을 보면 발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래서 이런 데코라는 피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걸 해내다 보면은 가장 우아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들이 미학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여기다가 이제 미켈란젤로 얼굴을 집어넣은 이유가, 크게 조각이라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조와 조각. 소조는 말 그대로 붙여서 만들어 나가는 형식, 그리고 조각이라는 건 깎아서 나가는 형식. 근데 미켈란젤로가 주로 썼던 방식은 뭐 천재의 재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는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얘기처럼, 미켈란젤로는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조각을 만들 때, 다비드상을 만들 때 다비드상은 이미 그 안에 있었고 나는 그 형태를 비워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비드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재수없게 말을 하고 비법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굉장히 그냥 뭐 좀 듣기에 그럴싸한 이야기고, 듣기에 굉장히 이탈리안스러운 얘기거든요, 멋있게 말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 다시 아이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요. 서울에는 나무가 10그루밖에 없고 독일에는 나무가 100그루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100은 그저 무한히 많은, 그냥 언리미티드의 개념이었거든요.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될 겁니까? 혹은 야, 전기차 살 건데 뭘 살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요. 사실 아무도 지금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영업사원이 차를 팔기 위해서 달콤하게 하는 말뿐이지, 그 대답은 아무도 옳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미래에 무슨 항공 모빌리티가 바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배터리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기차까지 나오는 건 좋다,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체로 열심히 페달을 돌리던 자전거조차 이제 배터리를 달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빨라지니까 나도 질 수 없다. 자전거에서 나도, 야, 우리가 언제까지 땀 흘리면서 페달을 돌려? 멀쩡한 전기 자전거까지도 배터리를 달게 된 거예요. 배터리를 단 자전거조차 이제는 기본형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아름다운 환경, 저 숲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과연 우리는 뭘 정말 생각을 했나? 단지 우리가 한 거는 오로지 투입만 한 거예요. 배터리를 늘리고, 자전거에도 배터리를 달고, 이제 한국말로 킥보드에도 배터리를 달고. 그러면 결국 과연 우리가 진짜 환경을 위해서 한 게 이게 맞나? 아마 제 생각에는 몇십 년 후에는 처리되지 않는 배터리가 지금의 CO2 문제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각의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감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시간을 정말 칼같이 맞췄는데요. 사실 글 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에다 글을 쓰는 일 자체가 굉장히 무한한 공간이고 광활한 어떤 하나의 우주 공간 같았어요. 어쩔 때는 타지에서 퇴근 후에 이렇게 앉아서 출판사 대표님한테 내일까지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글을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그 회사에 내일 벌어질 일들과 아마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냥 자동차가 머릿속에 막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글 쓰는 일을 하면 약간 명상과 같이 침착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뭐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호흡을 가다듬는 일도 됐고, 심지어 꼴값을 떤다고 그 기계식 키보드도 살려고 막 했었어요. 그 타닥타닥 무슨 뭐, 네, 뭐 타입라이터 같이. 근데 이제 글 쓰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글을 쓰는 글은 사실 제가 지금 쓴 글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바로 오늘까지 아니면 뭐 한 내년까지 정도의 시제를 가진 그런 저의 글이었는데 저는 글을 쓰는 동안 제가 글의 주인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제가 이 글 속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미 유명을 달리한 대학교 동기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 이 제 기억의 곳곳에 다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카톡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지랖을 떨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실은 막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그 친구들에게 구석구석 그 친구들을 글 속에서 만나면서 물론 글의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별처럼 이렇게 빛이 돼 갖고 저한테 글을 쓰는 글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 아이의 질문이 저를 엄청 자극해 주는 어떤 그런 원동력도 됐고 그리고 항상 글을 쓰면서 또 한 가지 이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늘 한 얘기가 책은 어렵지 않아야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 잘 팔린다. 그래서 제가 늘 목적으로 설정했던 글이 그것이 이제 저희 어머니, 엄마가 읽었을 때 엄마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막 쓰다 보면 저조차도 이거 사람들이 이해할까? 그러면 저희 엄마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늘 글을 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일은 저한테는 쓰는 일보다는 만나는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어떤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갖게 했다는 것들,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뭐 어떠셨는지, 예, 제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